저희가 건축물 얘기를 할 때 무슨 바빌로니아 공중정원, 뭐 거상, 피라미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자금성 얘기를 여지껏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우리 전문가분이 안 계셨어요. 못했었는데요. 그 규모가 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뭐 혹자는 자금성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궁성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자금성은 전체 황궁 구조의 일부 즉 황제가 머무르는 궁을 중심으로 한 그 공간만 현재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금성의 남쪽 문이 천안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황궁의 중심 센터 부분만을 의미하는 거고 사실은 전체는 거기서 더 남쪽에 내려오면 오문이 있고 치엔문이라고 하는 전문이 있고 이 전체가 사실은 원래 황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나라, 청나라 때 자금성은 현재보다도 몇 배나 규모가 더 컸다는 거죠. 근데 자금성이 자꾸 미스테리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금성이라는 이 의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금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영어로는 Forbidden City라고 그래서 뭔가 금지된 어떤 도시, 뭐 궁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뭔가 신비롭고 뭔가 많은 비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번역에 조금 오류라고 그러죠. 물론 Forbidden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에 북극성의 중심의 세계를 그 별자리를 자미원이라는 데서 의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퍼플이라는 의미로 쓰는 그 자지만 그 자의 의미는 사실은 황제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자고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머무는 곳은 감히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시큐리티의 의미예요. 금이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시큐리티의 개념보다는 포비든의 개념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더욱더 뭔가 이 자금성에는 은밀하고 많은 궁중 음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데 사실 어떤 부분은 맞기는 맞죠.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는 황제가 있는 궁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으니까 포비든의 의미인 건데 그것이 약간 와전된 느낌이군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으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서울랜드나 자연농원 같은 곳을 가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연농원 아니고 에버랜드죠. 아, 옛날에 자연농원.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자연농원 시절 경험했었는데 요즘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자연농원이었어서 죄송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코끼리 열차를 타지 않으면요 도착하는 곳까지도 너무 멀어요. 구경은커녕 아니 그때 양볕에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거기서 또 들어가서 근데 자금성을 들어가려면요 일반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 집에서부터 출근해서 자금성 입구에서부터 자기가 일하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날 출발해요? 보통 이제 조정에 출입하는 관리들의 경우는 황궁 주변, 바로 이제 수도에 가까이에 우리가 말한 조선시대 사대문처럼 가까이에 살고 그러면서 황제 아련이 얼마나 힘들고 멀고 쉽지 않다는 거를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면서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3궤국어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9번 엎드리고 엎드릴 때마다 3번 이마를 청나라의 경우에 삼전도처럼 그렇게 해요? 예, 그게 원래 황제를 아련할 때 의례인데 그래서 태화전까지 가는 동안 무릎을 꿇고 이마가 소리가 들 정도로 바닥에다 딱딱 부딪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미 중국의 황제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라는 거를 의례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죠. 쫄아서 제대로 안 부딪혀서 소리 안 나면 어떡해요? 다시 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중화주의적인 건데 그게 실제 관철했던 황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됐던 거죠. 그래서 맥카트니 경이 1739년 중국의 걸룡 황제를 갔을 때 그 의뢰를 요구했을 때 나는 영국의 여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굴욕적이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갈 뻔했는데 맥카트니를 결국 나중에 만나주기는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황제 앞에서는 물론 무릎을 꿇고 여왕의 친서를 전해주긴 하지만 그 3궤국어를 따르진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서 당시 대영 제국의 위상으로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반세기가 더 안 돼서 바로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아침에 일찍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아침 조회하고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해질 때쯤 되겠네요. 그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한 기록은 안 남아있죠. 근데 이제 당나라 때 기록을 보면 관리들이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야 오늘 퇴근하면 나가서 뭘 할까? 지금 서쪽에 서시에 가면 아랍이나 서역에서
서역에서 온 새로운 술이 있다던데 요즘 말하면 이제 양주 같은 거죠. 근데 포도주 같은 거거든요. 어느 술집에 가면 포도주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술 마시자. 거기 가면 서역에서 온 호이들, 즉 중앙유라시아에서 온 호이들이 새로운 춤을 춘다는데 그거 보러 가자라든가 이미 퇴근 후에 저녁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먼 게 아닌 게 저희도 지금 출퇴근하는 거 보면은 또 오늘 또 올라오실 때 또 몇 시간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인데 거기는 입구에서부터 황제까지의 그러니까 거리가 그게 결국은 어차피 출퇴근 시간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출퇴근길은 지옥이었네. 우리가 중국의 건축물이라든가 특히 자금성 같은 경우를 가보면 황막함을 되게 느끼고 장대함을 느끼는데 결코 아름답거나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왜 이토록 거대해야 되는가?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바로 황제의 그 공간은 권위를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의 황제의 경우에는 수많은 의뢰에 어떤 경우에는 전 유라시아 대륙에 백수십 개의 국가의 사신들이 심지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중국의 황제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과시하는 공간인 거지 그게 일상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자금성 이야기할 때 Forbidde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Forbidden Palace인데 그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유산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좋은 예가 유목민들이 만들어 놓은 궁궐이 또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나오는 제너두. 마르코 폴로 얘기 상당히 구체적인 게 이게요. 쿠빌라이 칸 때 평소에는 이제 원 대도에 있다가 여름에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에서 한 직선 거리로 한 300km쯤 되는 데 있는 데인데 갔더니만은 지상 낙원이다 하면서 뭐 수백 마리 동물이 아까 그 자연농원 네. 딱 에버랜드였어요. 동물원이 있고 해동청이 날아다니고 벽에는 대나무로 만든 벽이 쫙 있고 해서 그 호화로움은 수천 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초원 걸으면 사막밖에 없잖아요. 또 이게 거의 축경 올라면 바로 근처 직전이 고비 사막이니까 한 몇 달 동안은 사막만 보다가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에 그러한 숲이 있는 거예요. 숲과 동굴이 다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닌 게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원 상도에 정확하게 이르면 샹뚱데 거기에 이렇게 내성만 2km쯤 돼요. 길이가 꽤 크죠. 그게 발굴됐어요. 심지어는 2012년도에 세계유산이 됐거든요. 유네스코. 그 이유가 마르코 폴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상도 대도 있는데 상도만 됐어요. 그러니까 제너드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너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서양에서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궁전이 된 것이 어떤 야가라시인 시인 때문에 그게 17세기 말에 이제 세뮤얼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편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편에 취해서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책을 읽고 약을 하고 누워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낙원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 그는 천국의 우유와 꿀을 마시는 위대한 칸이었네. 이러면서 이제 쿠블라 칸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쓰다 끊겨요. 왜냐면 어떤 외판원이 와서 뭐 사라고 두들겨가지고 계속 이게 안 간 거야.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반 쓰다 말았는데요. 그게 또 이 사람은 쓰다 말았어. 에이 환상 깨서 좀 나중에 유명한 바이런 시인이 내라고 했는데 냈는데 1715년에 냈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너드는 동양을 대표하는 낙원의 궁궐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때 묘사했었던 그 있죠. 왜 봤었던 환상 진짜 그 원나라 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때 봤었던 거는 그 당시 영국에 알려졌었던 그 청나라의 정원과 궁궐의 모습들을 이 사람이 적당하게 섞은 것이었다. 본 것도 아니고 읽은 거 갖고 떠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이 결국 했지만은 그거가 아주 유명한 시기가 돼서 덕택의 세계유산도 됐고 물론 이제 원 제너드 자체는요 홍건적의 난 때 다 불이 타버렸어요. 게다가 거기는 원래 사막인데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서야지만 인공적인 정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터밖에 안 남았지만 터 가면은 진짜 놀라워요. 터벌판에 그냥 딱 하나 성이 있는 정도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집트는 죽은 자의 이야기, 죽은 자의 자리만 유명하지 궁궐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본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궁궐이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흔적이 다른 어떤 그 의료용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성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터는 다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이제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살아가던 공간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죽은 자의 공간은 굉장히 성대하게 그러니까 죽은 자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과 어떤 의뢰용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전과 무덤은 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존성이 좋죠. 반면에 살아가는 그 주거 공간은 심지어 궁궐도조차도 그냥 진흙벽돌로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궁궐이 있을 때는 규모도 크고 화려했겠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천 년 지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궁궐터가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벽체가 살아있거나 뭐 천장이 남아있고 이런 경우는 없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고고학 유적처럼 그냥 이제 바닥면 구조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적 내에서 원래 벽화가 그려져 있었을 그 약간의 이제 그 남겨져 있는 그 벽체 부분들만 확인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렇게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셔도 분명히 엄청나게 큰 궁궐터가 있기는 한데 그 궁궐터는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시지 않죠, 잘. 근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큰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그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궁궐은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는 원래 이제 이건 뭐 약간 편견이긴 한데 어떤 이 현생보다는 내세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이 지리적인 특성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공간은 거의 매년 범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주 공간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기다 져봤자 매년 수해를 입으니까. 자, 몇 월 달 돼서 자, 나의 가게 축복이 올 시간입니다. 떠납시다 하고 떠났다가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래서 신전이나 무덤은 수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신전이나 무덤은 이 범람은 바깥에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이집트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전부 사막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제 지금 여행을 가시는 유적들은 대부분 사막 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막 막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신전이나 무덤도 한번 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람을 해서 바로 사막으로 넘어가는 초입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딱 그 끝 다음.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딱 그 경작지가 딱 끝나는 지점에 신전들이 있어요. 재밌다. 그렇게 보통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낭비하고 사치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궁정도 작아요. 아니요. 근데 요즘은 궁전이 멋있죠. 가장 아마도 화려했다고 생각되고 멋있는 거는 이란 시라즈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이제 이슬람이 이전. 네, 이슬람 이전. 근데 이슬람 이후에 잘 지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모스크를 예쁘게 잘 짓고요. 궁전도 만만찮게 짓는데 궁전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오늘날 들어오면 이제 궁전들을 잘 짓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쓰는 궁전을 호텔로 개방을 했거든요. 아예 그냥 국민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은 뭐 화장실이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 이슬람 화장실 중요시 여기죠. 네, 금으로 막 화장실 안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긁어가면 돼요. 이슬람권은 진짜 궁전에 좀 덜 신경을 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거의 전 세계 최강 제국이었었던 오스만 제국의 토카피 궁전과 그 당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름의 라이벌이었었던 그 합스부르크의 그 비엔나에 있는 쉔부른궁이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사실 오스만 제국이 훨씬 더 강력했었거든요. 궁전은 훨씬 더 소박해요. 고분이 큰 데가 있고 궁궐이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예가 우리 삼국시대 보면은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는 영토는 거대하지만 무덤 안에 유물 아무것도 없거든요. 반면에 가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 군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고분들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 쏟아붓는 사람들, 궁궐에 쏟아붓는 사람들, 어떤 데는 전쟁에 쏟아붓는 사람들 다른 것 같아요.